네, 국제무역의회 제4조차 강의 국제금융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 국제수지와 국제통화제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국제수지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죠. 국제수지가 어떻다. 근데 요즘은 국제수지란 말을 잘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해가지고 굉장히 막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무역에서 거의 뭐 700억 달러, 800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나기 때문에 국제수지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이제 금액이 더 적은 그런 결과로 국제수지가 항상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가 1960년대에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더더군다나 많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달러가 많이 필요했죠. 또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가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뭐 수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국제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국제수지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도 시험에서 뭐 국제수지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나 또는 뭐 그래프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많이 시험에 나오긴 할 텐데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흑자냐 뭐 적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거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국제수지는 BOP라고 그렇게 약어로 많이 씁니다. Balance of Payment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국제수지란 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시킨 모든 경제적 거래의 대처관계를 화폐로 짓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발생시킨 거래를 화폐로 집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겠고요. 근데 수지는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지표. 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국제수지만 봐도 국제수지를 보면 이 나라가 무역을 해서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리고 뭐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거시 경제 전체 경제를 파악하는 데는 국제수지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출 세계 6, 7위의 수출 국가고 그리고 10대 경제 대국의 입장에 있으면 우리는 또 국제수지가 무역 수지가 흑자 상태인 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 국제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런 걸 좀 보면 그 나라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를 우리가 평가할 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상황을 볼 때 국제수지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국제수지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 굉장히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제수지는 국제수지표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파트와 자본계정,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경상수지 아니겠습니까? 경상수지. 예, 그래서 경상수지라는 것은 상품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외환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한 거고요. 포함한 거. 그리고 본원소득수지, 이전에 소득으로 얻어진 그런 이제
이제 그걸 합해서 그걸 전체를 외환의 거래를 전체 표시한 것이 경상수지표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그러니까 돈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자본 금융 계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수지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듭니까라는 거 생각이 들죠. 그 뭐 실무적으로 이제 국제수지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건데, 중앙은행이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기술적으로는 복식부기 방식을 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회계학을 이제 공부한 학생들은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을 텐데, 복식부기라는 건 뭐죠? 차변과 대변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을 해요. 동시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상품 수입이 많이 됐다. 그 말은 그러면 상품이 수입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 자체가 한국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는 유형 자산인 그런 상품이 여기 들어온 대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을 밖으로 나갔겠죠. 그게 금융자산이 감소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양쪽에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차변과 대변 양쪽에 전부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차변과 대변을 합한 금액이 같아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는 차변과 대변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그건 기업의 이익이 났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수지에서는 이제 자산이 많거나 대변이 더 많거나 했을 때 그 차이를 뭘로 메꾸죠? 뭐 외국에서 돈을 우리가 꿔다가 메꾼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일반적인 어떤 복식부기 원리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국제수지표는 차변과 대변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거래를 모두 양쪽이 기록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에 의해서 국제수지표가 작성이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 우리나라 실제 국제수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거기 보면 경상수지 자본계정 해가지고 직접 투자가 얼마고 증권 투자가 얼마고 파생상품이 얼마냐 그런 걸 다 합하니까 전체 해서 경상수지와 자본계정을 다 하니까 국제수지가 이게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실제 어떤 그 국제수지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금융 자본계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조금 설명하면 경상수지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러한 상품 서비스 그리고 내외국인의 소득의 대차 관계, 그러니까 그 상품 서비스 수출입하는 거하고 플러스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어떤 소득을 받아가지고 내가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가져온다든지 그거를 이제 합한 것이 경상수지다 그겁니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선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서 그걸 전부 합하면 경상수지의 대차가 나오겠습니다. 자본수지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본이 한 나라 다른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데 자본거래와 자본거래 전체는 어떻게 하죠? 직접 투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설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돈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그 어떤 자재를 가지고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공장을 세워서 회사를 만드는 걸 직접 투자,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증권 투자라는 말은 여기서 했는데 이것은 재무적 투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대 테슬라 주식을 뭐 산다, 어디 또 다른 애플 주식을 한국 사람이 산다 그러면 애플에 가서 우리 애플을 전체를 뭐 우리 그 투자자들이 가서 살 수는 없죠. 경영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거든요. 아주 적은 금액만 이렇게 금액의 주식만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인데 그게 이제 증권 투자 내지는 재무적 투자. 그러면 뭐 직접 투자는 뭡니까? 그건 전략적 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만 이렇게 주식에다 투자해서 어떤 이윤이나 또는 그 배당을 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전략적 투자라는 얘기를
수지를 쓰고요. 증권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건데, 그건 재무적 투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산 주식, 이것은 증권 투자죠. 그리고 파생상품, 앞에서 얘기했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서 실현된 그런 손익을 세 번째로 쓰고, 나머지를 이제 기타 투자다 이렇게 해서 자본수지 개정에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해 보면 오차라는 항목을 두어 가지고 그 불일치를 조정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수지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국제수지표를 보면 어느 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듭니다. 국제수지표를 다시 좀 나눠봤어요. 경상수지, 자본수지 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금융수지라고도 했습니다만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이렇게 나눠져서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투자수지, 기타 자본수지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래들을 우리 한국은행이 전체를 다 집계를 해서 우리나라 1년간의 그 국제수지표가 작성이 되겠죠. 국제수지를 그러면은 그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그거죠. 뭐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면 국제수지, 상품수지가 플러스 그 맞는 얘기입니다. 무역수지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국제수지를 결정하는 몇 가지 경제적 또 비경제적 어떤 요인을 여기에 이제 정리한 거죠. 물가, 그렇죠. 물가가 이제 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뭐 그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어떻습니까? 물가가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상품이 돈도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그쪽으로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환율도 변동이 되겠죠. 네, 물가 수준 때문에. 소득은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수입도 증가, 왜냐하면 소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 공급량, 통화를 정부에서 얼마나 이걸 푸느냐, 중앙은행이. 지금 뭐 양적 완화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08년인가요? 그때 세계 금융위기가 났을 때 각국이 돈을 막 푸는 거예요. 이게 풀어가지고 돈이 좀 시중에 풍부하게 돼야 사람들이 더 경제가 위축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양적으로 완화,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 그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그 경제가 힘드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재난지원금을 마구 막 풀어가지고 돈이 좀 돌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만큼 또. 그러니까는 이제 외화가 많이 나가고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통화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뭐죠? 돈을 마구 막 찍어낸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으며, 돈을 마구 찍어내게 되면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마구 떨어지게 되죠. 돈은 많이 쓰니까 뭘 사려고는 하지만은 또 그것도 그만큼 이제 물건을 국내에서 많이 소비하려고 하면은 외환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제수지 약화 요인이 되겠죠. 이자율도 이자율은 그냥 직접적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나라의 이자율이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낮으면 우리나라 와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다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이자율이 우리보다 높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수지가 그렇게 개선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도하게 너무 초과가 되면 그걸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겠죠. 이런 결정 요인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국제수지가 이런 결정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만 알기만 되겠습니다. 국제수지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국제통화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국제적인 통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통화가 세계 그 통화의 그 금융의 중심이 되죠. 이게 중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통화가
국제통화 제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국제통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왜냐면 이 전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느 나라의 어떤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그런 통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통화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제통화라는 것은 기축통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역과 투자에 이용되는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화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우리가 외국에 어떤 견적을 내잖아요. 근데 한국 돈으로 견적을 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수출할 때 US 달러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그런 통화가 있어야만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가능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도 미국의 맨하탄에서 맥도날드 빅맥이 얼마고 한국 서울에서 얼마냐 이런 걸 이제 그걸 한국 돈하고 미국 돈으로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얼마나 비싸고 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통화 내지 기축통화가 필요한 것인 거죠. 네. 그래서 국제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이동에 따른 대차 관계를 결제하기 위한 자본 수단으로 범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는 통화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국제 통화를 얼마 갖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기축 통화인 US 달러로 우리가 얼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유로를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합해서 달러로 전체 합하면 뭐 우리가 4천억 달러다 5천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외환 보유고라는 것을 하는데 그 외환 보유고를 얘기할 때 그 기축 통화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키 커런시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인터내셔널 커런시나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 통화의 조건 어떤 것이 국제 통화가 될 수 있냐 이거죠. 발행 규모가 커야 된다. 통화 발행국이 미국 같은 데서 하고 유로는 어떻죠? 유럽 주요국이 이제 유로를 발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환이 가능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기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달러가 교환이 안 돼. 그럼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런 금융시장이 있어야 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금융시장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면은 통화로서의 가치가 없다니고요. 오늘 10원 했다, 내일 20원 했다, 오르락내리락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안정성이 없으면은 국제 통화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국제 통화 조건을 갖고 있냐 없냐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화 발행국이 없잖아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없고. 없는 데다가 그리고 그 신뢰도 지금 뭐 상당히 낮죠. 지금 7천만 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게 다시 뭐 4천만 원까지 뭐 2천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6천만 원 됐다가 또 7천만 원 됐다 이렇게 왔다 엄청나게 막 프럭츄에이션이 이렇게 막 그 비트코인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게 뭐 언제 내가 갖고 있다 이 주식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고 있죠. 비트코인이 국제 통화로서의 금융시장은 존재하지만 어떤 통화 발행국이라는 게 없는 거고 또 국제적인 신뢰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적인 통화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좋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개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국제통화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가 국제적으로 이게 사용되는 것을 통화의 국제화라고 하죠. 그래서 통화가 국제적으로 이제 사용되려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 무역 거래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또 금융 거래에서도 또 사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해서도 이게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통화가 국제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도 사실 이 국제 통화로서의 그런 자격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국제 시장에서 그 통용되기는 그렇게 제한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2019년 4월에 그 각국 통화의 거래량, 거래 그 포션,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나 국제적으로 그 통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 표로 나타냈네요. 보면 미국 달러나 유로나 일본 엔화, 영국의 파운드 이런 것들 이거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오스트리아 달러, 캐나다 달러, 중국 위에나 그리고 한국은 보면 2% 그러니까 2%인데 이게 200%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화에서 외환시장의 점유율이 한 1%는 된다.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죠. 우리 한국도. 그런데도 어떤 그 국제 통화로서의 완전한 그런 자격을 갖추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제통화의 변천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국제통화의 변천이란 것은 이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국제통화의 변천이란 그 국제통화 제도의 변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근본위 제도인데 이것은 그 아주 오래전 19세기부터 이제 국제 간에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하려면 영국 돈, 뭐 독일 돈, 미국 돈 다 틀렸잖아요. 근데 이걸 뭐 서로 거래를 그 중간에 어떤 확실하게 그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금으로 했다. 금을 가지고. 왜냐하면 금은 어느 나라 가나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국이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금을 그런 자국 통화의 가치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1조 원의 그런 원화 돈을 뭐 은행에서 찍어내려고 하면은 그에 뭐 합당하는 국제적인 금 보유, 금을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이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매일 뭐 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점점 그 통화량 자체가 이제 이 경제 규모가 늘어나야 되는데 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화량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리고 금이 없는 나라는 그러면은 뭐 무역을 하지 말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본위 제도가 이제 각국 통화량을 금의 보유량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은 그 가치가 잘 유지돼서 좋겠지만 그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 금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국제수지 적자가 되고 통화량도 감소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죠. 그게 이제 1931년까지 계속돼 왔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1, 2차 세계대전이 되고 대공황이 발생하고 하면서 더 이상 전 세계가 그만큼 뭐 금을 가지고 자기 화폐를 발행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1944년에 미국 뉴햄피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주에서 고정 환율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제 통화 기금을 통해서 감시를 하면서 미국의 화폐를, 미국의 달러를 금하고 이렇게 연동시켜 가지고 금 1온스당 미화 35달러로 해서 그걸 고정을 해줘. 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 방식을 보면 각국이 원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달러와 금의 교환에 응하고 달러에 대한 타국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고정시키고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 IMF 협의에서 평가 또는 절상 또는 절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연합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달러와 금을 이렇게 연동시켜서 이런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IMF를 설립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에서 이게 금으로 이게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이렇게 줘야 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도 보면은. 네.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입니다. 이게 이제 고정환율 제도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 처음에 생각할 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경제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이 뭐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냐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국제 수지가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가치가 이게 약화돼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5달러로 하면 안 되고 그 1온스당 뭐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달러를 35달러만 내면 금 1온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하기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가 점점 이제 성장하고 회복돼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경제는 미국이 뭐 전 세계를 상대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금으로 안 바꿔주니까 국제적으로 유동성 부족 상태,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기축통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축통화국에서는 계속 돈이 밖으로 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돈이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돈을 많이 막 풀어야 다른 나라들이 그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들도 잘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지. 미국이 돈을 만약에 긴축 정책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 달러들은 많이 필요한데 금하고 이게 연동을 시켜 놓으니까 미국이 금 갖고 있는 데서만 달러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을 바꿔줄 수가 없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국제적으로 달러가 부족하죠. 그런 상태가 이제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 안 바꿔줘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해 12월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드소니언 박물관에서 새로운 고정환율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우선 뭐 금 1온스당 35달러를 38달러로 달러를 평가 절하를 시키면서 맺은 협정이 스미드소니언 협정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미국이 뭐 절대적으로 우위한 그런 경제 체제를 가질 수도 없고 또 달러화에 대해서 점점 각국이 이제 별로 못 믿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73년에 드디어 브레튼 우주 체제는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됐다. 종말을 고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73년에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각국이 변동환율 체제로 채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76년에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톤에서 IMF 총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변동환율 체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때부터 킹스톤 체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그 가맹국들은 그 달러에 그렇게 고정 환율에 목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새로운 자기 경제 여건에 맞는 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고 그 IMF의 각종 가치 기준을 설정에 있어서 금과의 연계를 폐지했다. 그 대신에 SDR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국제 통화죠. 이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 해가지고 새로운 국제 통화로 지금도 이제 특별 인출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이제 그 IMF 회원국이니까 1997년, 98년 외환위기 때 그때 IMF에서 우리가 돈을 꼬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이 순수하게 외환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스턴 체제는 그 이후에 이제 쭉 그 73년 이후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많이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미국 긴축 정책을 쓴다든지 하면은 달러가 막 절상이 됐다가 또 절하가 아니면 절하가 됐다가 막 이런 상황이라 이제 세계 경제에 많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하는 것을 매일 이게 주시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4주차 강의 끝나고요. 다음 주 5주차에는 1차 퀴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온라인 시험을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 올리는 그 LMS 5주차 강의실에서 1주에서 4주차까지 배운,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20문제 내지는 20문제 남짓 객관식으로 주로 시험을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주에서 4주차 강의 자료 중심으로 또 강의 들은 녹화 강의를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퀴즈 미리 예고를 하고요. 그리고 5주차에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